평양의 한 회의실에서 북한군 고위 장성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우리 해군 전력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48시간 후 북한 동해안 모든 부대에 비상령이 떨어졌습니다. 새벽 3시 영하 15도. 영양실조에 시달리던 병사들이 강제로 끌려 나왔습니다. 저 잠수함을 어떻게 막으란 말입니까? 한 병사가 처음으로 상관에게 반박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사라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12건의 탈영 시도, 100명 이상의 동상 환자, 3명의 훈련 중 사망. 북한군 내부에서 전례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탈북군 간부가 말합니다. 그날부터 충성심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몰랐던 북한군의 진실을 공개합니다. 핵추진 잠수함. 바닷속 유령이라 불리는 이 무기는 왜 북한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을까요? 일반 디젤 잠수함은 수중에서 최대 2주밖에 버틸 수 없습니다.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하죠. 바로 이 순간 적의 레이더에 포착됩니다.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다릅니다. 핵연료봉 하나로 20년을 움직입니다. 수면 위로 올라올 필요가 없습니다. 3개월, 6개월, 심지어 1년을 바다 깊은 곳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속도입니다. 디젤 잠수함이 수중에서 시속 30km로 기어간다면 핵추진 잠수함은 시속 55km로 질주합니다. 추격도, 도주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장,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어뢰. 한 척이 도시 하나를 지도에서 지울 수 있는 화력을 싣고 다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언제든 나타날 수 있는 절대 무기. 이것이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2024년 11월 28일 한국 정부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 승인. 왜 지금이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되었습니다. 북한은 이미 핵탄 250개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들의 미사일은 한반도 전역은 물론 미국 본토까지 닿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국 해군의 팽창입니다. 중국은 현재 핵추진 잠수함 12척을 운용 중이며 2030년까지 20척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서해와 동해에서 중국 잠수함의 활동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독자적 억제력의 필요성. 미국의 해구산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는 힘으로 지켜진다는 것을 압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우리의 방어적 억제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미국은 즉각 환영 성명을 냈습니다. 동맹국의 자주 국방 강화를 지지한다. 사실상 기술 협력을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일본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중국 견제라는 공동 이익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영내 군비 경쟁을 부추기는 위험한 결정이라며 비난 성명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북한. 그들은 48시간 동안 침묵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즉각 전쟁 도발이라며 성명을 발표했을 텐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 뒤에는 충격과 공포가 있었습니다. 왜 북한은 침묵했을까요? 탈북한 전직 해군 장교의 증언입니다. 그날 우리 지휘부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대응 방법이 없거든요. 우리 손화 장비는 1980년대 수준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도 없어요. 북한 해군이 보유한 잠수함은 약 70척. 숫자만 보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1960에서 70년대에 만들어진 구형 디젤 잠수함입니다. 소음이 심해서 멀리서도 들립니다. 대잠 헬기, 10대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연료가 없어서 훈련도 못합니다. 대잠 미사일, 사거리가 30km밖에 안 됩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200km 밖에서 미사일을 쏠 수 있는데 말이죠. 한마디로 게임이 안 됩니다. 축구 경기에 야구 배트를 들고 나온 격입니다. 북한 군부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단 하나. 훈련이다. 당장 전군에 대잠 훈련 명령을 내려라. 우리도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 순간부터 북한 해안의 모든 부대의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영하의 날씨, 부족한 장비, 굶주린 병사들. 그 속에서 보여주기 위한 훈련이 강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장에서 북한군 병사들의 충성심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1월 29일 오후 3시 한국의 핵추진함 승인 발표로부터 정확히 24시간 후
평양 보통강구역 인민무력성 지하 3층. 외부에는 철저히 비밀로 붙여진 회의실에 북한군 최고 위급 인사들이 소집되었습니다. 총참모장, 해군사령관, 작전국장, 정찰총국장, 그리고 최고 권력자가 직접 파견한 특별감시원까지. 회의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대형 스크린에는 한국의 뉴스 화면이 계속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핵추진 잠수함 개발 승인.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나온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기록되고 평가되고 때로는 목숨을 좌우한다는 것을. 탈북한 전직 총참모부 참모의 증언입니다. 그런 회의에서는 누가 먼저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잘못 말하면 패배주의자로 낙인 찍히거든요. 그래서 다들 침묵하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총참모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총참모장 미영길, 60대 중반, 6.25 참전 용사의 아들로 군에서 40년을 보낸 강경파였습니다. 동무들, 솔직히 말하겠소. 남조선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면 우리의 모든 해안 방어선이 무력화돼요. 이건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전략 환경의 근본적 변화요. 책상을 탁 치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이 없었던 겁니다. 해군사령관 김명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50대 후반, 해군 전력의 실상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총참모장 동무.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해군 전력으로는 탐지조차 불가능합니다. 소나 장비가 노후화되었고 대잠 헬기는 10대 중 가동 가능한 것이 3대밖에. 그런 말을 지금 하자는 게 아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대책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40대 초반의 젊은 작전 참모가 조심스럽게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제가 분석한 바로는 말입니다. 핵추진 잠수함 한 척이 우리 동해안 전체를 사정권에 둘 수 있습니다. 탄도미사일 탑재 시 평양까지 10분이면 그만. 그런 패배주의적 분석은 집어치우시오. 회의는 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온 것은 구체적 대책이 아니라 정치적 결론이었습니다. 탈북 군인의 증언이 계속됩니다. 결국 나온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전군 비상훈련 실시. 실제로 막을 방법은 없지만 우리도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거였죠. 위에 보고하기 위한 훈련이었어요. 회의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남조선 핵추진 잠수함 위협 대비 긴급 조치. 첫째, 전 해안부대 24시간 비상경계 태세. 둘째, 실전 수준 대잠 훈련 즉각 실시. 셋째, 훈련 중 발생하는 모든 손실은 불가피한 희생으로 간주함. 모든 손실은 불가피한 희생으로 간주함. 이 한 줄이 의미하는 것은 명확했습니다. 병사들의 목숨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것. 총참모장은 마지막으로 지시했습니다. 당장 오늘 밤부터 훈련을 시작하시오. 강도는 최대로. 우리 군대가 결코 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오. 인민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회의가 끝나고 장성들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보통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면 혁명적 결인이 필승의 각오니 하며 서로 격려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해군사령관은 복도를 걸으며 혼잣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날 밤 11시 평양에서 내려온 지시가 전국의 해안부대에 전파되었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함경남도 원산, 강원도 고성, 황해도 해주, 동서 양쪽 해안의 모든 부대에 같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전원 기상, 즉시 비상 소집, 대잠 작전 훈련 실시. 부대마다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새벽도 아니고 한밤중에 병사들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어떤 부대에서는 중대장이 소리쳤습니다. 5분 안에 완전군장, 느리게 움직이는 놈은 영창이다. 병사들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한 저녁 때문에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군화를 신고 총을 들어야 했습니다. 영하 15도의 한겨울밤, 평양의 회의실 결정이 현장의 지옥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고참 병사가 신입 병사에게 속삭였습니다. 준비해라. 앞으로 며칠은 살아남는 게 목표다. 그는 이전에도 이런 보여주기 훈련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누군가는 다치거나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평양의 책상 위에서 내려진 명령.
그것이 해안의 훈련장에서 어떤 비극으로 이어질까요? 함경북도 청진시 외곽 동해안 방어를 담당하는 보병 제25사단 소속 해안중대 2024년 11월 30일 새벽 3시 병사들의 막사에 갑자기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김철호 20세 농촌 출신으로 입대한 지 8개월 된 이등병. 그는 얇은 군용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전원 기상 5분 안에 완전 군장하고 밖으로 나와. 빨리 움직여. 김철호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다른 병사들도 허겁지겁 움직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옥수수밥 한 공기와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배가 고팠고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여야 했습니다. 탈북한 전직 병사의 증언입니다. 새벽 3시 소집이 가장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그건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뜻이거든요. 보통 훈련은 아침 6시에 시작하는데 새벽에 깨운다는 건 위에서 뭔가 화가 났다는 신호였죠. 5분 후 120명의 병사들이 막사 앞 광장에 집합했습니다. 온도는 영하 15도,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어떤 병사는 방한복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 여름 군복 위에 외투만 걸친 채였습니다. 중대장 박성철 대위가 병사들 앞에 섰습니다. 40대 초반, 군에서 20년을 보낸 직업군인. 하지만 그의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동무들, 지금부터 하는 말을 똑똑히 들어라. 남조선 괴뢰들이 핵잠수함을 만든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명백한 전쟁 도발이다. 병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핵잠수함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중대장의 지시가 계속되었습니다. 적의 핵잠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해안 앞바다에 접근할 수 있다. 우리는 해안 방어 진지를 사수하고 적의 상륙을 저지해야 한다. 지금부터 실전 훈련을 시작한다. 병사들은 해안으로 이동했습니다. 바닷가까지 3km. 완전 군장을 하고 눈 쌓인 길을 걸었습니다. 김철호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핵잠수함이 뭐지? 우리가 총을 쏘면 막을 수 있는 건가? 하지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질문하는 순간 정신교육 부족으로 찍히니까요.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바다는 거대한 검은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1소대는 해안 참호 점령, 2소대는 대전차 로켓 진지 구축, 3소대는 기관총 거점 설치. 병사들은 명령대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비가 없었습니다. 야간 조준경? 없습니다. 손전등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실탄? 1인당 5발씩만 지급되었습니다. 아껴 쓰라는 지시와 함께 대전차 로켓? 3개 소대가 공유하는 낡은 RPG-7이 단 이정이 전부였습니다. 탈북 군인의 증언이 계속됩니다. 우리한테 준 장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도 적 상륙 저지 훈련을 하라고 했죠. 말이 안 되잖아요. 바다 어딘가에 숨어있는 잠수함을 우리가 총으로 어떻게 막아요? 하지만 훈련은 계속되었습니다. 새벽 3시부터 아침 8시까지 5시간 동안 병사들은 얼어붙은 참호에서 가상의 적을 향해 총을 겨눴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적을, 막을 수도 없는 위협을. 오전 8시 훈련이 일시 중단되고 아침 식사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메뉴는 옥수수밥과 무국, 고기는 한 점도 없었습니다. 김철호는 손이 떨려서 밥을 제대로 뜰 수도 없었습니다. 동상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옆 전우 이강민은 더 심각했습니다. 22세, 평양 출신. 도시에서 자란 그는 이런 추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형님, 손가락 감각이 없어요. 이거 괜찮은 건가요? 의무병한테 가봐야 하는 거 아냐? 가면 훈련 기피로 찍힐 거예요. 그냥 참아야죠. 오전 9시 훈련이 재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고속기동 훈련. 해안선을 따라 10km를 완전 군장으로 달리는 훈련이었습니다. 영양실조 상태의 병사들에게는 살인적인 거리였습니다. 출발 30분 만에 첫 번째 낙오자가 나왔습니다. 한 병사가 비틀거리다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일어나. 적이 쳐들어오는데 쓰러질 거야. 일어나서 뛰라고. 하지만 병사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의무병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것은 붕대와 소독약뿐이었습니다. 링거? 없습니다. 영양제? 없습니다. 결국
그 병사는 들것에 실려 후송되었습니다. 2km를 더 달렸을 때 두 번째 병사가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김철호의 같은 분대 후임이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10km를 완주한 병사는 120명 중 67명 뿐이었습니다. 오후 2시, 8시간째 계속되는 훈련. 이번에는 실탄 사격 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사들에게 지급된 AK-47 소총은 대부분 1970에서 80년대에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녹이 슬고 부품이 헐거운 것들. 제대로 된 정비도 받지 못했습니다. 정비 부품이 없었으니까요. 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탕, 탕, 탕. 그때였습니다. 쾅! 한 병사의 소총이 폭발했습니다. 노후된 총열이 압력을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으악! 의무병! 의무병! 그 병사는 얼굴과 손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파편이 눈 옆을 스쳤습니다. 몇 센티미터만 빗나갔어도 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훈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대장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부상자는 후송한다. 나머지는 훈련 계속. 병사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하지만 총을 들어야 했습니다. 명령이니까. 저녁 7시, 16시간의 훈련이 끝났습니다. 막사로 돌아온 병사들은 탈진 상태였습니다. 어떤 병사는 군화도 벗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김철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손가락 끝이 시퍼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동상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평생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문은 막사 전체로, 중대 전체로, 부대 전체로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충성심의 균열. 그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10시, 불이 꺼진 막사 안. 병사들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동상으로 붓기 시작한 손발, 근육통, 그리고 배고픔. 하지만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마음속의 의문이었습니다. 김철호는 침대 위층의 고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오늘 훈련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참 장혁수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24세, 벌써 4년째 복무 중인 상사였습니다. 의미 같은 거 없어. 그냥 보여주기 위한 거지. 보여주기요? 누구한테요? 위에다가 우리도 대비하고 있다고 보여주는 거야. 실제로 막을 수 있는지는 아무도 신경 안 써. 옆 침대에서 다른 병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이강민, 평양 출신의 22세 병사. 형님, 근데 솔직히 우리가 저 핵잠수함을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 한 단어가 막사 안에 떨어졌습니다. 아니. 평생 우리는 강하다. 우리는 이긴다는 말만 들어온 병사들에게 고참이 처음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다고. 이길 수 없다고. 그런데 왜 우리를 이렇게 굴리는 겁니까? 위에서 보기 좋으라고. 병사들이 열심히 훈련한다. 우리 군대는 준비되어 있다. 그런 보고 올라가면 장군들 기분 좋잖아. 우리 목숨은 상관없는 거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동의의 침묵이었습니다. 막사 안의 다른 병사들도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탈북한 전직 병사의 증언입니다. 그날 밤 대화가 정말 위험한 거였어요. 북한군에서 우리가 질 수도 있다는 말을 하는 건 사상 문제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너무 지쳐서, 너무 화가 나서 다들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또다시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병사들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전날과는 달랐습니다. 움직임이 느렸습니다.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다른 감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원망. 해안으로 이동하는 길. 김철호는 발을 절뚝거렸습니다. 동상이 악화되었지만 의무대에 가면 훈련 기피로 찍힐까봐 참고 있었습니다. 해안에 도착하자 소대장이 지시했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다? 참호 점령, 경계 태세, 대잠 작전 준비. 병사들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전날보다 훨씬 느렸습니다. 참호에 들어간 병사들은 가상의 적을 향해 총구를 겨눴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바다 어딘가에 있다는 잠수함을 내가 어떻게 막는다는 거지? 오전 10시, 3시간째 참호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쓰러졌습니다. 저체온증이었습니다. 의무병이 달려왔고 소대장이 지시했습니다. 후송 조치. 나머지는 훈련 계속. 그 순간이었습니다. 장혁수 24세 상사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소대장 동무, 계속 이러면 우리 전부 쓰러집니다. 막사 안에서의 속삭임과는 달랐습니다. 이것은 공개적인 반박이었습니다. 소대장이 돌아봤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상사, 지금 명령에 불복하는 건가? 불복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제 이미 10명이 넘게 후송됐습니다. 오늘도 이 상태면 입 닥쳐. 명령은 명령이다. 계속해. 장혁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을 다른 병사들도 모두 보았습니다. 그날 오후 훈련이 잠시 중단되고 점심 식사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병사들은 해안가 바위에 앉아 주먹밥을 먹었습니다. 차가운 주먹밥, 그것도 2개씩만. 이강민이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바다 어딘가에 정말 핵잠수함이 있는 걸까요? 위에서 그렇다잖아. 있든 없든 우리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한테 있는 거라곤 녹슨 총이랑 5발짜리 실탄뿐인데. 그때 중대장 박성철 대위가 지나가다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이강민, 지금 뭐라고 했나? 이강민이 화들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아닙니다. 중대장 동무. 아니긴 뭐가 아냐? 내가 똑똑히 들었어. 우리가 막을 수 있냐고 했지? 그게 패배주의가 아니면 뭔가? 주변의 병사들이 긴장했습니다. 패배주의. 북한군에서 이 단어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철호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중대장 동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20세 이등병이 중대장 앞에서 동료를 두둔한 것입니다. 뭐라고? 저 잠수함은 바다 깊은 곳에 숨어 있다고 배웠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참호에서 총을 겨누고 있으면 그게 막아집니까? 중대장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이름대, 소속과 이름, 3소대 김철호입니다. 김철호, 너는 지금부터 사상 재교육 대상이다. 당장 정치부에 보고한다. 그날 저녁 김철호는 막사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정치부로 끌려갔습니다. 탈북 군인의 증언이 그날의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사상 재교육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고문이에요. 며칠 동안 잠도 안 재우고 밥도 안 주고 계속 신문하고 때리고 잘못을 인정하라고 강요하죠. 그래도 안 되면 더 심한 곳으로 보내버려요. 김철호가 사라진 후 막사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장혁수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주먹으로 침대를 쳤습니다. 미친. 20살짜리 애가 뭘 잘못했다고. 이강민은 자책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때문이야. 내가 쓸데없는 말을 해서. 아니야. 우리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어. 김철호가 우리 대신 말한 것뿐이야. 그날 밤 막사 안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다른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저 명령들은 정당한가? 우리의 목숨은 정말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인가?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은 더 이상 속삭임으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충성심의 균열. 그것은 이제 단순한 불만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균열은 한 부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동해안과 서해안, 북한군 전역의 해안 부대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닥부터. 지금부터 여러분이 듣게 될 이야기는 실제 증언입니다. 2023년 11월 두만강을 건너 한국으로 온 한 남자. 그는 북한군 해군사령부 작전참모부에서 10년간 복무한 대위였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그의 얼굴과 목소리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안전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를 김 대위라고 부르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세상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북한군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김 대위는 2024년 11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승인 소식이 북한군 내부에 전해졌을 때 해군사령부 상황실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의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 사령부 전체가 패닉 상태였습니다. 장군들이 회의실에서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어요.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보고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었죠. 그의 증언은 우리가 지금까지 재현한 내용들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음을 확인시켜줍니다. 김대위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함 승인 소식이 전해졌을 때 북한 해군 지휘부의 첫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공포였습니다. 솔직한 공포. 왜냐하면 우리 해군력으로는 절대 대응할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소나 장비는 1980년대 수준이고 대잠 헬기는 제대로 작동하는 게 한 자릿수예요. 핵추진 잠수함 앞에서 우리 해군은 그냥 표적일 뿐입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북한 체제에서 우리가 약하다는 말은 금기입니다. 특히 장군급에서는 절대 그런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미친 듯이 훈련을 시켰습니다. 우리도 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올리기 위해서. 김대위는 당시 작전 지시서를 직접 작성하는 업무를 맡았었다고 합니다. 제가 받은 지시는 이거였어요. 전군 대잠 훈련 계획 수립. 강도는 최대로. 손실은 고려하지 말 것. 마지막 문장이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손실은 고려하지 말 것. 병사들의 목숨을 고려하지 말라는 뜻이었죠. 그는 망설였지만 결국 지시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거부하면 자신이 처벌받을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때 제가 그 명령을 거부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겁쟁이였어요. 제 아니만 생각했죠. 그래서 지금도 후회합니다. 훈련이 시작된 후 병사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처음 일주일은 그냥 따랐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지만 2주차부터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있던 부대에서만 해도 훈련 거부가 3건, 탈영 시도가 5건 있었습니다. 훈련 거부? 북한군에서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원래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그때는 병사들이 정말 한계에 도달한 상태였어요. 영하 20도에서 16시간씩 훈련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다치면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한 병사는 훈련 중에 그냥 총을 내려놓고 앉아버렸어요. 못하겠습니다라고. 간부가 다가가서 때리고 욕했지만 그 병사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결국 끌려갔죠. 그 후로 소식이 없습니다. 탈영은 어땠습니까? 제가 직접 본 경우는 2건이었어요. 한 명은 야간 보초 서다가 그냥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국경 근처에서 잡혔다고 들었어요. 또 한 명은 훈련 중에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헤엄쳐서 남쪽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실패했죠.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볼 수 없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김대위는 탈북할 때 몇 가지 문서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물론 원본은 아니고 기억을 바탕으로 재현한 것이지만 내용은 정확하다고 증언했습니다. 문서 제목 남조선 핵잠 위협 대비 훈련 지침, 발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수신전 해안방어부대. 주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군 24시간 비상경계 태세 돌입. 둘째, 실전 수준 대잠 작전 훈련 즉각 실시. 강도는 최대로 설정. 셋째, 훈련 중 발생하는 인명 손실은 전시 상황에 준하여 처리. 넷째, 병력 사기 저하 방지를 위한 정치 사상 교육 강화. 다섯째, 소극적 태도 및 패배주의 발언자는 즉시 격리 조치. 세 번째 항목을 보세요. 인명 손실은 전시 상황에 준하여 처리. 이게 무슨 뜻이냐면 훈련 중에 죽어도 전쟁터에서 죽은 것처럼 취급한다는 겁니다. 보상도 없고 책임도 묻지 않고. 5번째 항목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극적 태도 및 패배주의 발언자는 즉시 격리. 이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하거나 의문을 제기하면 바로 끌려간다는 뜻입니다. 사상 검열이죠. 김대위에게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 탈북을 결심하셨습니까? 한 병사가 제 앞에서 쓰러졌을 때였습니다. 훈련 중에 과로로. 그 아이는 19살이었어요. 제 조카뻘이었죠. 의무대에서 영양실조와 과로라고 진단했는데 상부에서는 훈련 계속하라고 지시했어요. 그 아이는 사흘 후에 죽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아니다. 우리가 지키려는 체제가 정작 우리 자신을 죽이고 있다는 걸. 그래서 나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위험했지만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김 대위의 증언은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북한의 해안 어딘가에서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잠수함을 막으라는 명령, 녹슨 총과 굶주린 몸으로, 그리고 질문하면 처벌받는 시스템 속에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평양의 선전 방송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군대는 강하다는 구호 뒤에서 병사들은 쓰러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선전과 현실의 괴리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5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승인 일주일 후 조선중앙TV는 특별 뉴스를 방송했습니다. 위대한 조선인민군은 남조선 괴뢰들의 핵잠수함 도발 책동에 맞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우리의 무적인민군은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선멸적 타격으로 응징할 것입니다. 화면에는 정렬된 군인들이 등장했습니다. 깔끔한 군복, 반짝이는 총기, 힘찬 구호,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강하고 준비되어 있고 사기가 충천한 군대. 하지만 카메라가 꺼진 후에는 어땠을까요? 탈북한 전직 선전부 요원의 증언입니다. 그 영상은 일주일 동안 준비한 겁니다. 촬영 당일 가장 건강해 보이는 병사들만 선발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새 군복을 입히고 잘 먹이고 메이크업까지 했습니다. 다크서클 가리려고요. 평양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모습. 하지만 그것은 철저히 연출된 장면이었습니다. 촬영은 함경남도 원산 외곽의 한 부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새벽부터 병사들이 소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훈련이 아니라 촬영이었습니다. 1열부터 3열까지 카메라 앵글에 맞춰 서라. 표정은 단호하게. 눈빛에 힘을 줘. 병사들은 지시대로 섰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너무 말라 보였습니다. 군복이 헐렁했고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아니, 저 뒤에 있는 병사 너무 말랐어. 앞으로 나오지 마. 뚱뚱한 애들로 앞에 세워. 촬영은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같은 장면을 수십 번 반복 촬영했습니다. 컷. 다시. 구호가 약해. 더 크게. 힘차게. 병사들은 지쳐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은 자세로 서 있고 같은 구호를 외치고 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오후 3시쯤 한 병사가 쓰러졌습니다. 탈수 증상이었습니다. 저 병사 빨리 치워. 카메라에 안 잡히게. 쓰러진 병사는 급히 들것에 실려 나갔습니다. 하지만 촬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 포발사 장면 촬영. 좋아. 멋있어. 한 번 더. 그런데 세 번째 발사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노후된 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포탄이 제대로 발사되지 않고 포신 안에서 걸렸습니다. 고장입니다. 포탄이 걸렸습니다. 지금 촬영 중인데 빨리 고쳐. 결국 그 포는 사용할 수 없었고 다른 포로 교체해서 촬영을 마쳤습니다. 저녁 7시 촬영이 끝났습니다. 좋아,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들 했어. 하지만 병사들에게 수고했다는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촬영진이 떠나자마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전원 집합. 지금부터 오늘 못한 훈련 보충한다. 병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하루 종일 촬영으로 서 있었는데 이제 또 훈련이라고?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 5시간 동안 야간 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탈북 병사의 증언입니다. 촬영 날이 제일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서 있다가 저녁에 또 훈련하거든요. 촬영 때문에 훈련 못했다는 걸 보충해야 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자정이 넘어서야 병사들은 막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촬영 중에 쓰러진 병사, 그리고 훈련 중 다친 병사들. 의무대에는 병상이 부족했습니다. 약품도 부족했습니다. 한 병사는 탈수로 의식을 잃었는데 링거조차 없어서 그냥 물만 먹였다고 합니다. 또 다른 병사는 훈련 중 발목을 삐었는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며칠 동안 절뚝거리며 훈련에 참가해야 했습니다. 아파요. 참아. 전쟁터에서는 더 아프다. 이 정도로 쓰러지면 안 돼. 그리고 촬영 다음 날 더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훈련 중이던 한 부대에서 포사격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노후된 장비가 폭발한 것입니다. 3명이 즉사했고 7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는 공식적으로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탈북군 간부의 증언입니다. 그런 사고가 나면 절대 위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고하는 순간 그 부대 지휘관이 책임을 지거든요. 그래서 다들 숨겨요. 사망자는 병사로 처리하고 부상자는 훈련 중 부상으로 축소 보고하죠. 사망한 병사들의 가족에게는 영예롭게 조국을 위해 헌신했다는 통지서만 전달되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한 어머니는 아들의 시신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군에서 화장해서 유골만 돌려줬으니까요. 동계 훈련으로 인한 피해도 심각했습니다. 영하 15도에서 20도를 오가는 날씨, 제대로 된 방한 장비도 없이 병사들은 야외에서 훈련했습니다. 동상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한 달 동안 한 사단에서만 100명 이상이 동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치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약품이 부족했고 의료진도 부족했습니다. 어떤 병사는 동상이 악화되어 발가락 2개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평생 장애를 안게 된 것입니다. TV에서는 우리 군대는 강하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병사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진실을 말하지 못했죠. 조선중앙TV의 화면 속 힘차게 구호를 외치는 군인들. 하지만 그 화면 뒤에서는 병사들이 쓰러지고 다치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선전과 현실, 그 사이의 간극은 너무나 컸습니다. 그리고 이 간극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평양은 계속 강한 군대를 외쳤지만 현장의 병사들은 더 이상 그 말을 믿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불신, 분노, 그리고 반발. 이제 그것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중순, 핵추진함 승인으로부터 3주가 지났습니다. 병사들만 한계에 도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급 간부들, 즉 대대장과 연대장급 지휘관들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의 한 해안방어대대 대대장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참석자는 5명, 모두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직업군인들이었습니다. 회의 주제는 훈련성과 보고였지만 실제로는 다른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해안방어 1대대장 최영철 소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동무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장비로는 핵잠수함을 탐지조차 할 수 없습니다. 소나는 고장났고 레이더는 30년 전 것이고 정치장교가 즉각 반응했습니다. 최 대대장 동무, 그런 패배주의적 발언은 용납할 수 없어. 패배주의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 대대에서만 15명이 부상당했고 2명은 동상으로 발가락을 잃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른 대대장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같은 상황이었으니까요. 이 대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병사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절대 안 하던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걸 왜 하냐? 이게 의미가 있냐? 우리 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한 병사가 훈련 중에 총을 내려놓고 앉아버렸어요. 때려도 일어나지 않더군요. 정치장교가 고함쳤습니다. 그럼 더 강하게 통제해야 하지 않겠소? 사상교육을 강화하고 사상교육으로 배고픔을 채울 수 있습니까? 사상교육으로 동상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최영철 대대장이 일어섰습니다. 동무들, 솔직히 말합시다. 병사들은 굶주리고 있고 장비는 고물이고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잠수함을 막겠다고 병사들을 죽이고 있는 겁니까?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그 말에 반박해야 했지만 아무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간부들의 각성은 중요했지만 더 큰 변화는 병사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2월 20일 강원도 고성의 한 해안중대 새벽 훈련이 시작되려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원 집합, 해안으로 이동한다. 하지만 병사들의 움직임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느렸습니다. 그리고 10명의 병사가 막사 앞에 모여 섰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안 움직여? 빨리 나와. 그때 그 10명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상사 계급장을 단 병사였습니다. 손에는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소대장 동무, 우리는 청원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청원서? 무슨 청원서? 훈련 강도 조절을 요청합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 소대에서만 7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전원이 쓰러질 것입니다. 북한군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병사들이 집단으로 청원서를 제출하다니 소대장은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명령 불복종이야. 당장 훈련 나가. 우리는 훈련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강도를 조절해달라는 겁니다. 하루 16시간이 아니라 8시간으로 영하 20도에서는 야외 훈련을 중단해달라는 겁니다. 합리적인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북한군 시스템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10명 모두 구금되었습니다. 탈북 군인의 증언입니다. 그 사건 이후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른 부대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어떤 곳에서는 20명이 집단으로 청원했고 어떤 곳에서는 훈련을 느리게 하는 소극적 저항이 시작됐어요.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부 병사들은 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탈영. 12월 한 달 동안 동해안 지역에서만 12건의 탈영 시도가 있었습니다. 평소 한 달에 한두 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6배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사례 1. 함경북도 온성군 부대. 야간 보초를 서던 병사가 초소를 이탈해 두만강으로 향했습니다. 영하 15도의 날씨에 강을 건너려다 국경 경비대에 발각되었습니다. 그 병사는 신문 과정에서 말했대요. 차라리 강에서 죽는 게 낫다고. 훈련장에서 서서히 죽느니 한 번에 죽겠다고. 사례 2. 강원도 고성부대. 한 병사가 훈련 중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남쪽으로 헤엄쳐 가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동계 바다의 차가운 물에 저체온 증으로 의식을 잃었고 다행히 구조되었습니다. 구조 후 그가 한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남조선 감옥이 우리 부대보다 낫다고 들었다고 했대요. 감옥이 나은 부대? 그게 지금 북한군의 현실입니다. 사례 3. 평양 출신의 한 병사는 가족에게 밀서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저를 여기서 빼내주세요. 더는 못 견디겠습니다. 하지만 가족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군대는 절대적 권력이었으니까요. 그 병사는 결국 탈영을 시도했다가 잡혔습니다. 그 후의 소식은 아무도 모릅니다. 탈영에 성공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탈영병의 가족은 연좌제로 처벌받습니다. 부모님, 형제자매 모두 추방되거나 수용소로 보내지죠. 그걸 알면서도 탈영한다는 건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었다는 뜻입니다. 탈영은 극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의 병사들은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순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저항이 나타났습니다. 소극적 저항. 일부러 느리게 움직이기. 지시를 듣고도 모르는 척하기. 아픈 척하며 의무대 가기. 병사들이 영리해졌어요. 직접 반항하면 잡혀가니까 교묘하게 저항하는 거죠. 훈련할 때 일부러 느리게 움직이고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하면서 빠지고 간부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정말 아픈 건지 꾀병인지 구별할 수 없었으니까요. 어떤 부대에서는 장비를 실수로 고장내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총기를 청소하다가 실수로 부품을 잃어버렸다든지 차량 정비 중에 실수로 엔진을 망가뜨렸다든지 증거는 없지만 다들 알아요. 일부러 그런 거라는 걸. 이런 소극적 저항은 처벌하기 어려웠습니다. 실수와 고의를 구분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영향은 컸습니다. 훈련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북한군의 원칙은 무조건적 복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원칙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의 청원, 탈영의 증가, 소극적 저항, 그리고 무엇보다 간부들조차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체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닥부터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리고 이 균열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북한군 내부에서 벌어진 일들을 추적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물러서서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이것이 왜 게임 체인저인가? 첫째, 억제력의 근본적 변화입니다. 기존 한국의 군사력은 주로 방어적이었습니다. 북한의 공격을 막는 것.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다릅니다. 언제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무기. 북한의 모든 해안선, 모든 항구, 심지어 내륙 깊숙한 곳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 북한 입장에서는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어디를 지켜야 할지조차 알 수 없으니까요. 둘째, 북한의 선제 타격 전략 무력화입니다. 북한의 기본 전략은 빠른 기습이었습니다. 전쟁 초기에 대규모 병력을 남하시켜 서울을 점령하는 것.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이 전략을 근본부터 뒤흔듭니다.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북한의 핵심 시설을 타격할 수 있으니까요. 평양, 군사지휘부, 미사일 기지 모두 사정권 아닙니다. 셋째, 동북아 군사균형의 재편입니다. 중국 해군이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핵추진 잠수함 20척 운용 계획. 한국의 핵추진함은 이에 대한 견제 장치가 됩니다. 서해와 동해에서의 발언권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전략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곡점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에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첫째, 기존 전략의 붕괴입니다. 북한은 지난 70년간 대량 병력과 기습 공격을 핵심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 앞에서 이 전략은 무의미해집니다. 아무리 많은 병력을 동원해도 보이지 않는 적의 타격을 막을 수 없으니까요. 둘째, 군사적 열세의 심화입니다. 남북한 군사력 격차는 이미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경제력 차이가 군사력 차이로 이어졌죠. 하지만 핵추진함은 이 격차를 질적으로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이제는 양으로 질을 이길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내부 불안의 증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이 위협은 북한군 내부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병사들의 반발, 간부들의 각성, 체제에 대한 의문, 이 모든 것이 한국의 핵추진함이라는 외부 압력에서 촉발되었습니다. 외부의 군사적 압박이 내부의 체제 균열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권위주의 체제가 이런 과정을 거쳐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현재 북한 앞에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시나리오 1, 통제 강화. 사상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감시 체제를 확대하고 반발하는 자들을 더 강하게 처벌하는 것.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포로 병사들을 억누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본 것처럼 이미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억압이 강해질수록 반발도 커질 것입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공포 정치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시나리오 2, 무력 도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는 전통적인 방법. 소규모 국지 도발, 미사일 발사, 해상 충돌 등을 통해 외부의 적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위험합니다. 자칫 통제 불능 상황으로 번질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핵추진함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긴 지금 군사 도발의 위험성은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시나리오 3, 협상 모색. 외교적 해법을 찾는 것. 조건부 대화를 제안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방향. 가장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이지만 북한 체제의 특성상 가능성은 낮습니다. 왜냐하면 협상은 약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그것은 내부 통제에 치명적이니까요. 현재로서는 시나리오 1, 즉 통제 강화가 가장 가능성 높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 것처럼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의문입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반도 군사균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북한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병사들의 희생을 강요하며 체제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인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미 북한군 내부에서는 균열이 시작되었고 그 균열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양의 선전방송은 계속 강한 군대를 외치겠지만 현장의 병사들은 더 이상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훈련장에서 쓰러지는 동료들을 보면서 동상으로 발가락을 잃은 전우를 보면서 그들은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북한 체제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그리고 그 답이 한반도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우리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한쪽은 보이지 않는 바닷속 무기로 억제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은 보이는 훈련장에서 병사들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이 대결의 끝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희생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반도의 군사균형, 북한 체제의 미래,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운명. 우리는 계속 주목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